소연 씨는 요새 직장에서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자료를 보아도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소연 씨를 보고 부장님은 정신을 어디에 뒀냐며 핀잔과 눈치를 줍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소연 씨도 걱정이 되고 풀이 죽습니다. 소연 씨는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소연 씨는 최근에 남편과 심하게 싸운 뒤 냉전 중에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내 말이 너무 심했나? 어떻게 화해를 하지? 라며 불안하기도 했다가 아니야.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렇게는 계속 살 수 없어라며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소연 씨처럼 현대인은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내면에 상처가 있는데 이를 잘 치유하지 못하고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런 감정을 제때 해소해 주지 않으면 소연 씨처럼 직장 생활에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처가 누적되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이 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이나 가족과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똥과 같아서 제때 해소해 주지 않으면 몸에 독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나머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20년 넘게 상담을 공부해 오신 이지영님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픔은 흔적을 남긴다. 발생한 감정은 계속 남아서 나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자신을 알아달라고 느끼고 표현해서 해소되어 사라지게 해달라고 신호를 보내죠. 이러한 감정의 속성을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해소되지 못한 감정은 한 맺힌 귀신과 같습니다. 발생은 했으나 느끼고 표현되지 못해 한을 품은 귀신입니다. 느끼고 표현되지 못하면 그 상처받은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모른 척하고 꾹 참고 누르면 어디론가 사라져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슴속 구석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굉장히 집요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 여기 있다고. 상처받은 감정이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내며 해소되기를 요구하죠. 몇 년 전에 일자리에서 부당하게 잘렸던 그 상처받은 감정이 여기 있다고. 남편에게 비난받았을 때 상처받고 억울했던 감정이 여기 있다고. 친구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한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상처받은 나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상처받은 감정들은 그렇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마치 한 맺힌 귀신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매체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드물지 않게 접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전래동화 장화홍련전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장화와 홍련 자매는 사또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을 맴돌면서 자신의 한을 듣고 풀어달라고 애원하죠. 귀신을 주제로 한 영화 헬로우 고스트에서는 주인공의 등에 여러 귀신들이 엎여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늘 어깨가 짓눌려서 무겁고 피부는 탁하며 얼굴엔 다크서클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상처받은 감정들이 계속 쌓여 있으면 그 감정들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한을 풀어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얼굴은 어둡고 몸은 무겁죠.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주인공이 귀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한을 풀어주면 귀신들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떠나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감정들의 존재를 알아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면 떠납니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은 환해지죠. 저는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20년 넘게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들의 어둡던 얼굴빛이 환하게 변하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특히 집단 상담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참석했을 때는 모두가 어깨에 많은 짐을 잔뜩 얹고 앉아 있습니다. 이목구비는 예쁜데 표정이 어두워서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다거나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단 상담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눌러놓았던 귀신들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 귀신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후 얼굴빛이 환해지죠. 마치 피부 마사지를 받은 것처럼 맑아지고 예뻐집니다. 그러니 피부 마사지뿐만 아니라 마음의 마사지도 해주세요. 마음의 마사지 또한 피부를 맑고 예쁘게 만든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맑음과 예쁨을 경험해 보세요. 도대체 집중이 안 돼. 소연 씨는 요새 직장에서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자료를 보아도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소연 씨를 보고 부장님은 정신을 어디에 뒀냐며 핀잔과 눈치를 줍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소연 씨도 걱정이 되고 풀이 죽습니다. 소연 씨는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소연 씨는 최근에 남편과 심하게 싸운 뒤 냉전 중에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내 말이 너무 심했나? 어떻게 화해를 하지? 라며 불안하기도 했다가 아니야.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렇게는 계속 살 수 없어라며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엇이 소연 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해소되지 못한 감정입니다. 상황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악화될까봐 두려운 감정이 꿈틀거립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잘못될까봐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자신에게 심하게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올라서 화가 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소연 씨가 다른 곳에 신경 쓰는 것을 방해합니다. 감정이 보내는 신호에만 신경 쓰게 하는 거죠. 심리학에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주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주의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해소되지 못한 감정에 쓰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해소되지 못한 감정에 쓰이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가 별로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쓸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가 하는 말에 주의를 주기 어렵고 무슨 말을 하는지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하지만 거기에 쓸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내용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일의 진척이 더뎌지게 되죠.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집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곤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겠어. 의지가 약한 거야.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 심리상담센터에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이나 정신과에 자녀를 의뢰하는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라고요. 과연 의지의 문제일까요? 과연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하면 정신이 차려지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한 맺힌 귀신이 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해도 잘 안 되고 본인도 답답하고 괴로운데 의지의 문제로만 본다면 오히려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얘기에 서운한 감정을 느낍니다. 여기에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이 들어 죄책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 화남, 죄책감 등의 추가로 발생한 감정에 더욱 주의가 빼앗겨 그렇지 않아도 낮아진 주의 집중력이 더욱 저하되죠. 주의 집중력을 높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주의 집중력을 더 떨어뜨리고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을 더욱더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 집중을 잘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주의를 빼앗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감정 경험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되짚어 주세요. 그 감정을 느끼고 충분히 표현해서 해소하게끔 노력해 보세요. 그 감정의 못다이룬 한을 풀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요. 무슨 일이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면 상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이 안 될 때 머릿속에 무엇이 자꾸 맴돌며 떠오르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가슴에 어떤 감정들이 맴돌고 있나요? 무엇이 가슴속에서 충동질하고 있나요? 바로 그 맴도는 것이 답답함을 풀어줄 단서입니다. 감정 귀신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감정 귀신이 여러분을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때로는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더라도 바쁘게 산 탓에 지친 감정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피로해서 작업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갑자기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은 힘들어, 피곤해, 지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친 마음을 알아주세요. 충분히 느끼고 표현해 주세요. 물론 우리에게 좀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신기하게도 지친 감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휴식 없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때의 일입니다. 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대학원에서 학업도 마쳐야 하고 전문 상담자의 수련과 결혼 생활까지 함께하느라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려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뭔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별다른 사건 사고도 없었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감정에 집중해 봤죠.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왠지 모를 지치고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별일은 없었지만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몸이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치고 힘든 감정을 알아주고 가슴에서 올라오는 대로 티슈를 훔치며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컷 울고 나니 금세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지고 신기하게도 밥맛이 돌았습니다. 배가 고파졌고 밥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운이 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울고 난 후 밥을 먹고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쉴 수는 없지만 지치고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그 감정을 만나 풀어주곤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능력이 있고 자원이 있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상처를 받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모두가 자신만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상처에 빼앗겨서 주의 집중이 어려워지고 능력 발휘를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살아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므로 그 에너지를 회복한다면 주의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의와 에너지가 빼앗기고 있는 곳이 어딘지 찾아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에너지가 회복되어 수행 능력과 성취가 증가합니다. 에너지가 회복되면 의욕이 생기고 무엇인가를 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나타나는 등 유쾌한 감정들이 올라오죠. 많은 분들이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건 주의를 빼앗아가는 불쾌한 감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에 올라와 있는 상처받은 감정들을 걷어내면 그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즐거움과 희망, 행복감 등의 유쾌한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말입니다. 자꾸 기억이 안 나. 효성 씨는 요새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 잊어버린다거나 하려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을 못하고 중요한 서류를 엉뚱한 곳에 두고 오는 등 자꾸만 깜빡해서 걱정입니다. 효성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며칠 전 효성 씨는 중학생 아들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꾸 지각이나 조퇴를 하고 주변 친구들을 위협하거나 때린다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이후 효성 씨는 온통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그에 관한 생각뿐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특정 정보의 주의를 반복적으로 줬을 때 그 정보가 기억의 저장고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가 다른 곳에 잔뜩 빼앗겨서 남는 에너지가 별로 없다면 기억의 저장고로 보내질 정보 또한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기억력 저하는 주의를 빼앗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력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한마디로 기억력 테스트라고 볼 수 있죠. 주어진 정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의 저장고로 넘겼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그 결과로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정성입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빼앗기는 곳이 많아 학업에 주의를 할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학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학업 성취도에서 낮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반면 마음이 안정적일 때는 에너지를 쓸데없이 빼앗기지 않아 자신의 에너지를 주어진 정보에 온전히 할애하여 기억의 저장고로 보내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많이 확보하게 하는 것이 성적 및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문득 감정 귀신이 엄습해 온다. 요새 호준 씨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가도 별일도 아닌 것에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욱하면 친구들도 깜짝 놀라고 호준 씨도 당황스럽습니다. 소은 씨는 요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유 없이 울컥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스러워 이유를 찾아보지만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근에 승민 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아내에게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 귀신은 갑작스럽게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준 씨는 최근 부모님에게 두 분의 이혼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호준 씨는 순간 모든 것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에게는 소중한 가족인데 이를 깨뜨린 것에 화가 났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싶었는데 이러한 자신의 소망을 망쳐버린 것에도 화가 났죠. 또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두 분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된 거죠. 소은 씨는 얼마 전에 10년 동안 키우며 정든 애완견 순이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할까봐 자신이라도 묵묵히 견디자고 다짐하면서 힘든 감정을 눌러놓았는데 그 슬픔이 자꾸만 올라와서 울컥하곤 합니다. 결혼 10년 차인 승민 씨는 친구들이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커가는 아이들을 자랑할 때마다 자신만 아이가 없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없는 것이 아내의 지나친 사회적 활동으로 인한 과로 때문인 것만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 삐죽 튀어나와서 별일 아닌 것에 자꾸만 짜증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참고 눌러놓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불쑥 올라오는 일을요. 상처 입은 감정 귀신은 우리 주변을 맴돌다가 예기치 않게 우리를 엄습해 오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오해하네.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있으면 이후 유사한 자극이나 사건이 나타났을 때 자꾸만 지각이 왜곡됩니다. 민수 씨는 점심을 함께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배가 아파서 안 먹겠다는 후배 직원에 대해 나랑 밥 먹으러 가기 싫어서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불편합니다. 김 과장은 평소 솔직한 편인 동료 이 과장이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불쾌해집니다. 사실 민수 씨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어진 민수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거절한 후배 직원의 마음을 넘겨짚고 화가 나게 됐습니다. 김 과장은 최근 들어 부장님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열등감이 생긴 김 과장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할 거야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다른 직원들과 있을 때 그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넘어갔을 이 과장의 말에 더 크게 불쾌해졌습니다. 혹시 주변에 무슨 말만 하면 왜곡해서 듣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이들은 사람들의 말을 안 좋게 오해하고 다른 의도로 해석해 갈등을 빚곤 합니다. 어휴, 정말 그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 말만 하면 왜곡해서 들으니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는 해소되지 못한 감정 경험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감정들이 소화되지 못하고 쌓여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격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감정 경험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소화되지 못한 채 얹혀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다시 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딱 그만큼만 들리고 보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은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감정 귀신은 먼저 주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갑작스럽게 엄습해 오기도 하고 지각을 왜곡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신호를 보내는데도 감정 귀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귀신은 우리의 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아플 때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두통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미칠 것 같아 검사를 받아보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만 합니다. 때로는 소화불량이 오기도 하고 체하기도 합니다. 복통이나 설사가 발생하기도 하죠. 혁진 씨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갑자기 무릎 통증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신체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심한 무릎 통증으로 인해 군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혁진 씨는 몇 달 전인 한겨울에 갑작스러운 훈련으로 깊은 산속에서 5일간 있어야 했습니다. 예정되지 않았던 훈련이라 식량이나 방한용품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에 들어갔습니다. 혁진 씨는 배고픔과 추위와 싸우는 과정에서 동상까지 걸렸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고 이후 별일이 없는데도 무릎에 통증이 찌릿찌릿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무릎 통증은 계속 심해져서 급기야 군대 훈련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시행했지만 특별히 이상 있는 곳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희 씨는 가슴 부위가 뜨끔거리는 통증으로 삶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중년 여성입니다. 연희 씨는 9남매 중에 막내로 많은 형제자매로 인해서 부모님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하게 됐습니다. 연희 씨는 드디어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에 잔뜩 들떴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1년 정도 지나면서 남편에게 알코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화를 내며 물건을 부수기 일쑤였습니다.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 남편의 술주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희 씨는 무릎 한쪽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연희 씨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삶에서 믿고 의지할 때라고는 건강한 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몸마저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연희 씨는 우울하고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다 가슴 부위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발생했고 점차 통증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내의 가슴 통증으로 인해 남편은 전국의 수많은 병원을 돌아다녀 봤지만 이상이 없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말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다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건데 그 상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두려우니까요. 그렇게 외면한 상처받은 감정은 신체 증상을 만들고 사람들은 신체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체 증상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체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할까요? 바로 얻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힘들다고 당당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혁진 씨는 무릎 통증으로 군 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연희 씨는 가슴 통증으로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외칩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나타나는 통증은 거짓이 아닙니다. 혁진 씨와 연희 씨 모두 주관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통을 제공하는 요인을 줄이거나 상처를 준 대상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혁진 씨는 군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대신 무릎 통증으로 군 훈련을 받기가 어렵고 힘들어요라고 호소함으로써 군 훈련을 회피하고 조기 제대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희 씨도 남편의 알코올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대신 가슴 통증으로 살기가 힘들어요라고 호소함으로써 남편의 술주정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이제 남편은 가슴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이처럼 상처에 대한 회피가 신체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상처를 마주하기가 두렵고 싫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외면하면 감정 귀신은 계속해서 신체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감정 귀신을 마주하지 않으면 신체 증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동상까지 걸려가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훈련했던 그 공포와 아픔을 마주하지 않으면 무릎 통증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알코올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느낀 실망과 관절염으로 인해 절망했던 그 상처를 마주하지 않는다면 가슴 통증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지 말입니다. 상처를 마주하고 상처받은 아픔을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한다면 감정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힘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를 잘 기억해 보면 눈을 감고 자려고 하지만 자꾸만 생각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소되지 못한 감정 귀신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주변을 알짱거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힘들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법도 한번 써보기를 추천합니다. 계속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알짱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들여다보세요. 낮에 들었던 직장 동료의 기분 나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감, 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머리에 맴돌고 있는 것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면서 적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누워보세요. 잠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똥이다. 감정에 대한 두 번째 비유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독자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비위가 좋지 않으시거나 이것에 대해 편견이 있다면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20년 넘게 감정을 연구해 온 제 소견으로는 감정에 대해선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정에 관한 연구를 할수록, 그리고 임상에서 많은 분의 감정을 접하고 다룰수록 감정에 대해 이 비유가 정확히 맞다는 것을 매번 알게 됩니다. 감정은 몸 밖으로 해소해야 한다. 바로 감정은 똥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똥이 만들어집니다. 똥은 반드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똥 싸셨나요? 못 쌌으면 내일 싸겠죠. 내일도 아니라면 그 다음 날에는 싸겠죠. 그렇게 계속 못 산다면 약이라도 먹고 싸야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관장이라도 해서 똥을 몸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똥독에 올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똥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자극과 만나고 그 결과 감정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감정은 똥과 같이 몸 밖으로 꺼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똥독에 올라 고통을 겪게 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경우 똥독은 앞서 언급한 주의 집중력 감소, 기억력 감소, 지각의 왜곡, 신체 증상, 불면 등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고 삶이 힘겨워져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데는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 과거에는 감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감정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지 씨는 과장님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나무란 데에 상처받고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나 어떻게든 과장님에게 내가 얼마나 무안했고 상처받았는지 얘기해야만 해. 그래야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수지 씨는 매일 머릿속에서 과장님에게 어떻게 다가가 대화를 유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저기 복도에서 과장님이 걸어온다. 그러면 다가가서 말을 건넨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매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맙니다. 매일 더 열심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지만 준비만 할 뿐 과장님에게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설령 과장님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도 수지 씨가 준비했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과장님은 수지 씨의 말에 자신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어하는 자세로 수지 씨의 말을 중간에 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다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라며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고 상사로서 그 정도 말도 못하나 라며 방어하기에 급급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준 대상은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방패를 들고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는데 상대방에게 말도 못하나요? 난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데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 해소와 감정 전달은 다르다고요. 감정을 해소할 때도 표현이라는 용어를 쓰고 감정을 전달할 때도 표현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감정 해소를 위한 표현 방식과 감정 전달을 위한 표현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에게 말을 해야 감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감정을 해소하는 데는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감정을 해소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죠.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 전달하기로 선택했다면 감정 전달을 위한 표현 방식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감정을 표현했다가 오히려 불편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오히려 소문이 나서 오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감정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비밀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꼭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 해소를 위한 사전 조건을 확보하라. 안전한 대상이 있다면 안전한 대상을 찾으십시오. 안전한 대상이란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며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남편이나 아내, 엄마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한 명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겁니다.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감정이 불편하지 않나요? 누군가 제게 왜 사람들은 감정에 서툴까요? 왜 감정은 불편할까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답을 했죠. 첫째, 감정에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모든 감정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화날 때는 몸에서 열이 나고 불안할 때는 긴장이 돼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슬플 때 꺼이꺼이 울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현대인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감정에 에너지를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말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무심코 지나쳤던 말 한마디가 불쑥 떠오릅니다. 뭐야, 그건 나 기분 나빠지라고 한 말이잖아.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하다니 그제야 화가 나 어찌할 바를 모르죠.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습득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이 불편하다고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고 외면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안전한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상황을 찾으면 되니까요. 혼자 있는 상황은 대표적인 안전한 상황입니다. 혼자 방에 있거나 혼자 작업실에 있거나 차 안에 혼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한 상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동료 직원들과 함께 있고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 있으며 방 안에 혼자 있다고 해도 대부분 방음이 되지 않아서 안에서 나는 소리나 하는 행동이 밖으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안전한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해보면 감정을 해소하려면 사전 조건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한 대상에게 하거나 안전한 상황에서 하거나 또는 안전한 방식을 사용하여 해소합니다. 그래야 해소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감정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의 필수 조건 3가지를 모두 지켜야만 합니다. 감정 해소를 위한 필수 조건 3가지. 감정을 해소하려면 느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상대에게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고 속상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가끔 할머니들이 한 맺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습니다. 할머니들은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데도 왜 그분들은 죽는 날까지 여전히 처음 이야기하듯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표현 방식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표현하다고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의 규칙을 지키면 아무리 오랫동안 묵은 감정이라도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내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단어를 명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했는데 누가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를 말한다고 감정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욕구가 해소될 뿐입니다. 감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감정 단어를 명명해야 합니다. 화나, 억울해, 슬퍼, 미안해와 같이 감정 단어를 명명해야 감정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몸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감정은 똥과 같아서 몸 밖으로 꺼내야만 비워져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감정 단어를 말이나 글이나 몸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먼저 소리를 내어 밖으로 꺼내십시오. 화가 난다면 화나라고 계속 소리 내어 밖으로 꺼내세요. 그러다 보면 화가 사그라지고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신기하게도 상대에게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몇 번 소리 내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상황이라면 감정 단어를 소리 내어 밖으로 꺼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안전한 방식을 사용하여 밖으로 꺼내면 됩니다.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한 방식은 글입니다. 목소리만큼은 아니라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메모장이나 종이 또는 컴퓨터의 한글 창을 열어서 감정 단어를 계속 써보세요. 글로 감정을 해소할 때는 글짓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입술이 되고 오타투성이 글자들이 목소리가 되어 밖으로 꺼내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감정을 그대로 꺼내는 것이므로 주어와 동사가 있을 필요도 문장이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욕이 올라온다면 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니까요. 욕은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로 감정을 해소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다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밸브를 눌러 변을 버리는 겁니다. 글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감정을 해소한 후 기록으로 남기지 말고 삭제하거나 쓰레기통에 찢어서 버리기 바랍니다. 만약 버리지 않으면 다시 볼 때 기분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머,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했어. 어머, 저런 욕을 했다니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고 상처받았을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보지 말고 남기지 말고 시원하게 버리십시오. 몸을 통해서도 감정을 밖으로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춤을 출 때 그냥 춘다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주의분산적 방법이지만 상처받은 감정에 집중해서 그 감정을 따라가며 밖으로 꺼내듯이 춘다면 충분히 감정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막춤이나 살풀이춤이 되겠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 상처받은 감정에 주의를 집중해서 그 감정을 운동을 통해 몸 밖으로 꺼내놓듯이 한다면 감정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감정 해소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운동은 권투나 검도 등입니다. 상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대에게 받은 상처와 감정에 집중해서 권투나 검도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 해소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며 언제 만들어진 감정이냐에 따라 다르며
감정 경험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변이라면 쉽게 시원하게 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장에 머물러 있었던 변이라면 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감정이 해소되는 시간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자신이 느끼기에 시원해질 때까지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 필수 조건은 바로 그 감정에 주의를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에 주의를 계속 두면서 감정 단어를 명명하면서 말, 글, 몸을 통해 밖으로 꺼내어 놓으십시오. 화나, 화나, 화나라고 계속 소리를 내어 밖으로 꺼내 놓다 보면 어느새 화가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계속 감정을 쫓아가세요. 미안함 등의 다른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 또한 꺼내세요.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감정이 더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시원해질 때까지 계속하세요. 어떤 분들은 감정을 해소하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멈춰야 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변을 놓다가 멈추고 다른 일을 해야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상황이 되면 변기에 앉아 또 남은 변을 놓으면 됩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소하다가 멈췄다면 다시 안전한 상황이 됐을 때 남아있는 그 불쾌한 감정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감정을 똑같은 방식으로 꺼내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종합해보면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과는 다른 별개의 표현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대상이나 안전한 상황 또는 안전한 방식이라는 사전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전 조건이 충족됐다면 감정 해소를 위한 필수 조건 3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감정 단어를 명명하세요. 둘째, 감정 단어를 말, 글, 몸을 통해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셋째, 감정에 주의를 집중하며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켰을 때 감정을 효과적으로 해소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감정을 왜 제때 해소해야 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씩이라도 틈을 내어 내 감정과 마주해 보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안전한 장소로 가서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밤에 잠이 안 오거나 문득 오늘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기분이 상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지혜를 드리는 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면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인생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